그 집안에 구렁이가 들어앉았습니다. 예? 구렁이라뇨? 탐욕스러운 것이 집안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박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마치 박할머니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집안에 그런 일이... 이미 그 기운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명확히 보이지 않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믿지 마시고 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앉았다니 그 아이를 말하는 건가? 그 여자애가... 스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은 고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택은 결국 각자가 해야 할 몫입니다. 조심하고 지켜보세요. 올해로 75, 박 씨는 한평생 검소하고 조용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옷과 허름한 시골집에서 사는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 문서와 금괴를 그녀는 몰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이 재산을 노리고 이 집 식구가 되려고 했습니다. 스님의 말씀 덕분에 박 씨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죠. 본격 시작 전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 씨의 인생은 고난과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녀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터로 나섰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지고 발이 시리도록 논밭에서 품을 팔았고 여름에는 더위 속에서도 장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시장을 돌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먹어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장에 갔다 왔으니까 오늘은 콩나물밥 해줄게. 아이들이 배고플까 늘 걱정이었던 그녀는 제 몸은 뒷전이고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며 지내온 세월 속에서도 박 씨는 조상님이 남긴 땅 문서와 금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우리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거다. 남편이 떠나기 전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기에 박 씨는 평생 그걸 손도 대지 않고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그 땅 문서와 금괴는 집안 구석구석 박 씨만 아는 은밀한 곳에 나누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벽장 뒤편 작은 공간, 마루 밑에 감춰둔 함지 속, 그리고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에 나누어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욕심 없이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점점 굽어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박 씨는 오직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의 비밀을 생각하며 그 집을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의 길을 갔지만 박 씨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큰아들은 도시로 나가 대기업을 다녔고 작은 아들만이 가끔씩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엄마, 이젠 좀 쉬셔야죠. 이렇게 혼자 계시면 걱정이 돼서요. 됐다. 난 여기서 사는 게 편하다. 이 집이 얼마나 정든 집인데 너희들 집에 가서 짐 대기 싫어. 이 집도 많이 낡았잖아요. 비가 조금만 와도 여기저기 물 새고 제가 아파트 알아볼게요. 거기로 이사 가시면 따뜻하고 깨끗하고 살기 편하실 거예요. 아니다. 내가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이 나이에 어딜 가겠니? 그저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야. 요즘 어르신들도 다 아파트로 가세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겨울엔 난방도 빵빵해서 따뜻하고 좋아요. 거기서 살면 친구도 새로 사귀고 병원도 가까워서 훨씬 편할 거라니까요. 그런 곳에 가면 숨이 막혀서 못 산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지 그 높은 데서 어떻게 사냐? 새벽에 문만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닭이 울고 그게 얼마나 좋은데. 니들 같은 애들은 그 맛을 몰라서 그래. 박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어딘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올게요. 인사드리러요. 큰아들이 몇 날 며칠 전부터 전화를 걸어 예비 며느리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박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은근한 긴장감도 들었습니다. 그래? 인사를 온다고?
그럼 내가 밥이라도 한 상 차려놔야겠구먼. 전화를 끊고 난 후 박할머니는 집 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둘러보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롱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털어내고 방바닥도 물걸레질을 하며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마당의 낡은 화분도 정리하고 한쪽에 쌓여있던 작은 짐들도 깔끔하게 치웠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바쁘노? 젊은 사람들이 올 건데 집이 지저분하면 욕할지도 모르지. 할머니는 부엌에 서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뭇국에 갓 담근 총각김치 정갈하게 썰어놓은 나물 반찬, 그리고 손수 만든 돼지고기 두루치기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하게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을까 모르겠다만 그래도 정성 들인 건 알아주겠지.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고 현관문 앞에서 큰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활짝 웃으며 박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아이고, 웬일이냐? 이런 날이 다 오고. 박할머니는 얼른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반가운 마음에 손을 털며 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보인 예비 며느리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에 새하얀 피부가 하얀 원피스를 차려입고 고개를 조심스럽게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래, 그래. 잘 왔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구먼. 박할머니는 눈길을 예비 며느리에게 옮기며 천천히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정하고 현대적인 모습에 미소를 짓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묘한 낯설미 느껴졌습니다. 얼른 들어와라. 마침 밥 다 됐다. 이런 날 손님 맞으려니 아침부터 분주했어. 박할머니는 예비 며느리와 큰아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손수 준비한 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국그릇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이렇게나 많이 차리셨어요? 혼자서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너무 아까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날 아니면 또 언제 차려보겠니? 많이 먹어라. 인사를 나눈 뒤 식탁에 앉았는데 예비 며느리는 앉아있던 자리가 불편했는지 몸을 자꾸 움직이며 이곳저곳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참 크고 좋네요. 오래된 집인데도 멋이 있어요. 예비 며느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박할머니의 집 구석구석을 훑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거실 장롱, 선반 위에 올려진 낡은 도자기, 부엌의 서랍들까지도 힐끔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찜찜해졌습니다. 거참, 뭘 그렇게 둘러보나? 오래돼서 볼 게 뭐 있다고. 큰아들이 상황을 무마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얘가 이런 오래된 집을 좋아하거든요. 전원주택 같은 분위기라나 뭐라나. 아이고, 좋기는. 허름한 집인데 뭐가 좋다고. 그러면서도 박할머니는 예비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긴 했지만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몇 번 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식탁이 아니라 여전히 집안 곳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큰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살리려 했지만 박할머니는 말없이 밥만 먹으며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입맛에 안 맞니? 많이 먹질 못하는구나.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좀 입이 짧아서 많이 못 먹어서 죄송하네요. 아이고, 지금도 많이 말랐는데. 더 먹어야 힘이 나지. 엄마, 얘가 원래 밥을 많이 못 먹어요. 조금씩 자주 먹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천천히 먹어. 괜찮아. 식사를 마친 뒤 큰아들은 잠시 전화가 왔다며 마당으로 나가버렸고 예비 며느리는 조용히 손을 씻으러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이라면 저쪽인데 왜 방 쪽으로 가나? 박할머니는 속으로 의아했지만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예비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방문 앞에 조용히 다가가던 박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방 안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그때 예비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할머니와 갑자기 눈이 마주친 예비 며느리는 놀란 듯 잠시 굳어섰다가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문이 열려 있어서 닫아두려고 했어요. 찬바람이 들어올까 봐요. 그래? 그런데 지금 이 방은 화장실이 있는 쪽이 아니잖니. 박할머니의 시선이 예비 며느리를 꿰뚫듯 날카로웠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다면 화장실이 있는 쪽 문이 열렸을 법한데 이쪽 방은 평소에 거의 열지도 않는 방이었습니다. 아, 제가 화장실을 잘 못 찾아서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괜히 오해하게 해드렸네요. 뭔가 이상하다. 방 안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다고. 어머님, 집이 참 따뜻하고 좋아요. 이런 집에서 지내시면 정이 많이 드셨겠어요. 그래, 정이 많이 들었지. 박할머니는 피곤한 듯 손을 턱에 괴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예비 며느리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떠났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결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에 박할머니는 어쩐지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비 며느리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갔지만 그걸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싶다가도 가슴이 자꾸 답답하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박할머니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동네를 한참 지나 작은 산 아래에 내려서니 평소에도 자주 찾던 사찰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무거울 때면 이곳에 들러 부처님 앞에 손을 모으곤 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고 사찰로 향하는 길에는 산새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사찰에 들어섰습니다. 절마당에는 스님 한 분이 마침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앞에서 조용히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스님, 좋은 아침입니다. 스님은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씨가 좋습니다. 이리 와서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박할머니는 사찰 마당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가 스님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가 채워지고 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분해지기는커녕 더 뒤숭숭해졌습니다. 스님이 할머니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걱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에고, 스님도 참 제 속이 훤히 보이십니까? 사람의 얼굴에는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무슨 일로 그리 근심이 많으십니까? 박할머니는 말없이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입 밖에 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마음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잠시 박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집안에 구렁이가 들어앉았습니다. 예? 구렁이라뇨? 그 구렁이가 집안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박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마치 박할머니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집안에 그런 일이. 이미 그 기운을 느끼셨을 수 돋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명확히 보이지 않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믿지 마시고 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앉았다니 그 아이를 말하는 건가? 그 여자애가. 박할머니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스님의 말이 혹시라도 자신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불길함이 밀려왔습니다. 스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은 고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택은 결국 스스로 해야 할 몫입니다. 조심하고 지켜보세요. 박할머니는 스님의 말을 되새기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당을 벗어나 사찰을 내려가는 내내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할머니는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맑고 햇빛이 거실을 가득 메우자 그녀는 기분도 조금 나아지는 듯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좀 어수선했으니 오늘은 화장대라도 좀 닦아볼까? 박할머니는 장롱과 작은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옛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화장대 밑에 무언가가 이상하게 비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응? 이게 뭐지?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물건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장치였습니다. 검은색의 네모난 물체에 작은 렌즈 구멍이 나 있었고 전원 표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장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세상 물정이 어둡다고 생각했던 그녀였지만 이것이 소형 CCTV라는 것을 알아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그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에 있어? 누가 이런 걸 설치했단 말이야? 할머니는 화장대 위에 그 장치를 내려놓고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고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곳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화장대 밑을 찾은 뒤 박할머니는 장롱 틈, 책장 위, 벽 구석구석을 모두 살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거실 벽 한쪽에 붙어 있던 작은 구멍이 눈에 띄었습니다. 눈을 바짝 떼고 확인해 보니 그곳에도 또 다른 작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요? 손에는 이미 몇 개의 카메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다리가 풀릴 듯한 충격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걸 누가?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이런 물건이?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박할머니는 천천히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예비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방 안에 몰래 들어갔다가 나온 그녀의 모습과 어색한 변명들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 그때 뭘 한 게 틀림없어. 내 방까지 기웃거리고 이걸 설치한 게 분명하구먼. 박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작은 장치들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이 내 땅 문서랑 금괴를 노리는구나.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벌써부터 재산을 챙기려는 거지. 한 달 전 저녁, 큰아들은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예비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큰아들은 술에 취해 기분이 한껏 올라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은근히 그의 상태를 지켜보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휴, 술을 이렇게 마시고 오면 어떡해요. 괜찮아, 기분 좋은 날이었으니까. 예비 며느리는 큰아들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예비 며느리가 은근히 물으며 분위기를 떠보자 큰아들은 흐트러진 웃음을 지으며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이야. 아휴, 겉으로는 검소해 보이잖아? 맨날 아끼고 또 아끼고 사시니까 다들 그렇게만 보지. 이건 진짜 비밀인데 우리 어머니 대단한 자산이 있으시다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도 있고 말이야. 금괴 같은 것도 어디에 숨겨두셨을걸? 금괴요? 에이, 설마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알려주셨겠죠. 아니야, 진짜라니까. 그럼 나도 구경시켜줘요. 정확히 어디 있는데요? 나도 몰라.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 절대 말 안 해주시니까. 그래도 걱정 마. 어머니는 나중에 그걸 다 나한테 넘겨주실 거야. 내가 장남이니까. 형제 중에서 내가 제일 믿음직스럽고 내가 제일 잘 살아야 하니까 말이지. 걱정 말고 결혼 준비나 잘하자고.
큰아들은 다시 소파에 기대었고 눈을 감은 채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술 냄새가 났지만 예비 며느리의 표정은 어느새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소형 CCTV 설치법을 입력하며 기기의 사용법을 재확인했습니다. 방 곳곳에 설치하는 요령,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까지 꼼꼼히 익혔습니다. 박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작은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갑자기 내려오라고 하셔서 걱정했잖아요. 어디 편찮으세요? 앉아라, 이놈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얼굴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진지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강단 있고 씩씩하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의 박 할머니는 어디선가 짓눌린 듯 초조해 보였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박 할머니는 방 안 구석에 있던 작은 장롱문을 열고 비밀스러운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땅 문서와 금괴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이런 걸 왜 여기 숨겨두셨어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재산이다. 내가 너희들 키우며 악착같이 지키고 숨겨둔 거야. 그런데 큰 놈이 데리고 온 그 여자 있잖니? 아무래도 수상하다. 처음에 봤을 때부터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어. 참하고 예의 바른 척하지만 눈빛이 다르더라. 엄마, 설마 그 여자가 이걸 노린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이걸 노리고 있어. 그 집에 소형 카메라까지 설치했더라. 뭐라고요? 카메라요? 며칠 전에 청소를 하다가 찾았다. 화장대 밑에 있던 조그만 카메라였어. 처음엔 뭔가 싶었는데 방 구석구석 찾아보니 벽에도 붙어 있고 장롱 위에도 하나 있었더라.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게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형수 될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참, 간도 큰 여자야. 이놈아,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냐? 형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지. 그놈은 정신이 팔려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귀에 들어오는 말만 듣고 살 거야. 내가 뭐라고 말해도 못 믿을 거다. 그래서 엄마가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큰 놈은 지금 그 여자한테 꿈뻑 넘어가서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거다. 내가 평생 고생하며 지켜온 건데 이제 와서 탐욕스러운 여자한테 뺏기면 안 되지 않겠냐? 아무리 내가 늙고 힘이 없어도 내가 지켜야 할 건 지킬 거다. 엄마,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일단 결혼부터 막아야지. 둘이 갈라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형이 그 말을 듣겠어요? 엄마 말도 안 들을걸요. 그 여자 말만 믿고 계속 편을 들 거예요. 말로는 안 될 테니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 여자가 무슨 속셈인지 그걸 형한테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 증거, 확실한 걸 잡으면 형도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럼 그 여자가 더 이상 우리 집에 끼어들 여지도 없을 거고요. 엄마, 그 소형 CCTV 있잖아요. 그거 영상 녹화를 보려면 다시 가져와야 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 CCTV 안에 무슨 영상이든 담겨 있을 텐데 나중에 확인하려면 다시 가져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걸 챙기러 올 때 딱 잡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집에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냐? 네, 맞아요. 그 여자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증거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게 확실하겠네. 이걸 가져가려고 다시 집에 들어올 때 그때 제대로 잡아야겠구나. 걱정 마세요, 엄마. 이번엔 제가 확실하게 해결할게요. 그 여자가 또 이상한 짓을 못하도록 딱 잡아내면 되니까요. 그날 오후 박 할머니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너희 둘이서 잠깐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겠니? 할 말도 있고.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전화로 할 말은 아니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내가 너희 좋아하는 다과도 준비해놨으니까 예비 며느리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안방 옷장 안에 숨어서 지켜볼 거예요. 그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낼 겁니다. 시간이 흘러 예비 며느리와 큰아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길에 제가 생강차를 사왔어요.
어머님 생강차 좋아하신다면서요. 안 그래도 조만간 들리려고 했는데 어쩜 타이밍이 딱 맞네요. 엄마, 갑자기 왜 부르신 거예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너희 얼굴이나 보려고 그랬지. 박할머니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내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예비 며느리는 주위를 슬쩍 살폈습니다. 눈빛은 평소와 달리 바쁘게 움직이며 어디선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강차 따르는 것도 제가 하죠. 아니다. 너는 앉아 있어라. 내가 할 테니까. 그 시각 작은 아들은 조용히 안방 옷장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깥 상황을 지켜보던 그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예비 며느리는 자꾸만 시계를 흘깃보며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하는데 어머님이 저쪽에만 계실 때가 기회야. 큰아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예비 며느리는 재빨리 눈치를 보며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화장대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난번 몰래 설치했던 CCTV가 숨겨져 있던 자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급하게 화장대 밑으로 몸을 숙이고 손을 뻗었습니다. 없어졌어? 여기에 있었는데 누가 치운 거야? 초조함에 다시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그녀는 책장과 서랍장까지 빠르게 열어보며 작은 장치를 찾아 헤맸습니다. 으아!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옷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작은 아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예비 며느리를 이불로 확 덮어버렸습니다. 깍! 예비 며느리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도둑놈 잡았다! 어머니, 형! 도둑이 안방에 들어왔어요. 거실에 있던 박할머니와 큰아들은 비명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안방에서 무슨 일이야? 큰아들은 급히 뛰어가고 박할머니도 허둥지둥 안방으로 따라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불에 덮인 채 머리와 팔다리를 마구 흔들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놔요. 지금 당장 이불 치우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머리카락이 엉망이 된 상태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작은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아니, 그럼 내가 묻고 싶네요. 남의 집 안방에 몰래 들어와서 쥐새끼처럼 뭘 뒤적거리는 건 또 무슨 짓입니까? 뭐라고요? 쥐새끼라니?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요? 왜 안방에 들어와서 화장대 미치며 서랍장까지 뒤지는 겁니까? 방금까지 다 봤거든요? 무슨 일이야? 여기서 뭘 하고 있었어? 도대체 왜 안방에 들어간 거야? 아니야, 자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 안방에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려다가 그런 거야. 아니, 구경한다는 사람이 왜 화장대 밑으로 머리를 쳐박고 있었습니까? 방금 전까지 이리저리 뒤지는 걸 내가 다 봤다고요.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왜 어른 방을 몰래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해? 박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CCTV를 힘껏 거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조그만 카메라는 바닥에 부딪혀 딱딱한 소리를 내며 굴렀고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네가 내 안방에 들어가 몰래 달아놓은 이게 뭐냐고? 아직도 시치미를 떼겠다고? 네가 아무리 젊고 똑똑하다고 해도 내가 바보 같아 보였겠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 같은 애송이한테 내 인생과 재산을 빼앗기겠니? 너는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일 때부터 이상했어. 예비 며느리는 입술을 꾹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큰아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야? 내가 진짜로 이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내가 얼마나 간사한지 처음부터 알아봤어.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참새처럼 이리저리 기웃거렸잖아.
밥상 앞에서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처럼 멍하게 있더니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네 검은 속내가 뻔하다고. 예비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마저 보이려 했지만 박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너 같은 아이가 내 집에 들어와 우리 가정을 흔드는 꼴은 너는 볼 수 없어. 큰아들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큰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려라. 내 자식이라고 믿었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될 줄은 몰랐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예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는 이 모든 상황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넌 안 나가고 뭐라고 서 있니? 내 집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마라. 예비 며느리는 상황이 더 이상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을 부랴부랴 챙겼습니다. 신발장으로 다가간 그녀는 서두르느라 신발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신발을 거꾸로 꿰어 신었습니다. 오해는 무슨. 도둑질 하려다 딱 걸렸으면서. 얼른 꺼지세요. 신발도 못 챙겨 신고 도망치네. 역시 사람 됨됨이는 티가 나는 법이지. 큰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판단이 이 모든 상황을 초래했음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형, 정신 좀 차려. 저 사람이 형수로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어머니 재산은 물론이고 형 인생까지 망가졌을 거야. 아, 그때 술김에 엄마 재산 이야기를 했던 게 화근이었나 봐요.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긴데 제가 진짜 믿고 저랬을 줄은.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여자 보는 눈이 어쩜 이렇게 없을까요? 정말 내가 한심해서 미치겠네. 늦지 않았으면 됐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렇게 박 할머니의 현명함과 지혜 덕분에 집안의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박 할머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신이 지켜낸 가족과 집안의 따뜻한 풍경을 바라보며 평생의 고단함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